전 세계 해상 교통의 70%가 한국이 설계한 항로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 북극 항로, 아덴만, 수에즈, 태평양. 이 모든 해역에서 한국은 질서를 만들고 국제 규칙을 제안하고 세계는 지금 한국의 바다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마커스 라이트라고 합니다. 영국 포츠머스 해군대학 출신이며 한때 나토 해상전략사무국에서 일했죠. 수십 년간 지중해와 대서양을 돌며 바다는 강대국의 무대라는 신념을 지켜왔어요. 하지만 2024년 봄, 서울에서 받은 단 한 통의 이메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전략해양연구소 초청, 해상교통로 보고서 리뷰 요청.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한국이 해상 전략이 있다고요? 저는 웃음 반, 호기심 반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단정하게 정장을 입은 비서진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정중한 안내에 따라 서울 종로의 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서울 중심에 이런 전략 연구소가 있다고. 이미 첫 인상부터 낯설고도 이상했죠. 회의실 안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슬라이드 첫 페이지에 커다랗게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섬이 아니다. 하지만 섬처럼 싸워왔다.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북쪽이 막혀 육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바다에 내맡긴 나라였죠. 해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이었고 그것은 데이터로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무역의 99.7%는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루 해상 차단 시 손실은 약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15일 이상이면 산업 전체가 마비되고 200일 이상이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요. 특히 충격이었던 건 한국이 단지 바다를 지나가는 길로 여기지 않고 그 바다 위에 경제, 안보, 외교를 전부 세워놓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 마지막, 한 연구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토는 한반도를 전략 요충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조만간 세계는 한국의 항로를 따라 움직이게 될 겁니다. 서울 회의실을 나선 저는 며칠간 호텔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끝났지만 머릿속은 온통 엉망이었어요. 섬이 아니라 섬처럼 싸워온 나라. 저는 감정이나 철학보다 숫자와 구조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문장의 진위를 직접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마포의 어느 공유 연구실. 한국무역협회, 해양수산부, KMI,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받은 데이터를 쌓아두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 전체 수출입 중 99.7%가 바다를 통해 이뤄진다고요.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 9위의 해상 물동량 국가였습니다. 국토 면적은 109위인데도 말이죠. 작은 땅에서 대양으로 뻗어나간다는 말이 실감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신규 선박 건조 수주 세계 1위. 세계에서 가장 큰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의 대부분을 한국 조선소가 만들고 있었어요. 먼저 조선업. 2024년 기준 한국은 글로벌 수주량의 약 43%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액화수소 운반선은 울산에서 조립됐죠. 그것도 독일 기술자들이 설계도 들고 찾아와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음은 무역. 한국의 연간 수출입 규모는 약 1조 3천억 달러. 이 중 바다를 통한 수송이 99.7%라니. 그 말인즉슨 바닷길 하나만 막혀도 한국 경제는 숨이 멎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한국은 자원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석유는 중동, 가스는 오세아니아, 석탄은 호주, 철광석은 브라질. 모두 바다를 건너옵니다. 이쯤 되면 해양 의존도가 아니라 해양 기반 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말라카 해협 리스크가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해상로 봉쇄는 경제위기다를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전략의 대중화라고 할까요? 그건 서방의 엘리트 중심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만난 택시 기사님은 요즘엔 북극 항로가 좀 뜬다던데요?
라고 묻더군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혹시 관련 분야에 계셨어요? TV에서 봤죠. 우리나라 조선소가 거기 뚫는 배 만든다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전략이 고위급 보고서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요. 부산에 도착한 날, 저는 항만 전망대에서 한참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여기가 한국의 첫 번째 심장입니다. 부산항만공사 간부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극동아시아 항로의 27.6%가 이쪽으로 통과합니다. 저는 숫자를 머릿속에 곱씹었습니다. 27.6%. 한국 전체 해상 물동량 중 약 3분의 1이 이 항로에 몰려 있다는 얘기였어요. 부산에서 시작한 항로는 서쪽으로는 상하이로, 동쪽으로는 나가사키와 고베로, 북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됩니다. 이 해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배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위치를 잘못 잡으면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국제 외교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스가루 해협을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를 잇는 해협이죠. 이곳은 일본의 영해가 아닌 국제 해협입니다. 한국 선박이 미국으로 직항하려면 바로 이 스가루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영해를 통해 나가는 대륙형 루트가 있지만 한국은 북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바다를 돌아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극동아시아 항로는 한국이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가 유사시 봉쇄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스가루 해협과 동중국해 루트가 동시에 차단되면 한국의 주요 항만은 5일 내로 마비되고 10일째부터는 정유소, 발전소가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해됐습니다. 왜 한국이 이 항로를 물류 노선이 아니라 국가 전략축으로 취급하는지를요. 그리고 이 항로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건 군사적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일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선박은 항상 국제해협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국과는 협력 항만 체계를 통해 일정 수준의 물류 공유를 유지합니다. 러시아와는 공동해양연구 협정을 맺어 극동 루트를 외교적으로 열어두죠. 이 좁은 바다에서 한국은 싸우지 않고 살아남는 기술을 개발한 셈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서방 강대국들에겐 낯선 전략이죠. 우리는 보통 힘의 우위를 전제로 항로를 통제하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힘이 아닌 지속성과 속도, 그리고 정확성으로 해양 패권이 아닌 해양 신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배들이 향하는 곳, 그 대부분이 지나가는 목줄 같은 바다가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이었어요. 그 이름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에게 숨통이라는 사실은 서울에서 자료를 보기 전까지 전혀 몰랐죠. 곧장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한국 선사 지사장 한 분과 동행해 말라카 해협 인근 해양 관측센터를 찾았죠.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바다입니다. 그분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혼잡하다니요? 그는 피식 웃으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루 평균 250척 이상, 연간 9만 4천 척의 배가 이 좁은 바다를 지나갑니다.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위치한 길이 800km, 폭은 좁은 곳이 2.8km에 불과한 세계적 병목 지점이었습니다. 여기를 우회하려면 인도양을 돌아 희망봉까지 가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최소 3배 이상 소모된다고 해요. 즉, 이 해협이 막히면 한국은 에너지도, 자원도, 부품도, 전자제품 수출도 전부 마비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 하나만 터지면 서울 주식시장은 3일 만에 붕괴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2008년 소말리아 해적 사건 이후 한국 선박 보험료가 2배로 뛴 사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해협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한국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까지 이 해역에 해군을 운용하지만 한국은 민간 선사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협상과 기술과 계획이요. 싱가포르에서 만난 싱가포르 해양청 관계자는
한국을 AI 해운의 선구자라고 불렀습니다. 컨테이너 도착 시간, 적재 순서, 항만 하역 시뮬레이션까지 거의 분 단위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한국 선사들에겐 이미 기본이었습니다. 한국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며 항상 항로 점유율 4위 안에 드는 물류국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패권을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모든 협력국과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며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확보해왔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해양 상황 실시간 공유 협정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해상 사고나 해적 발생, 항로 밀집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구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2004년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중 선박이 좌초되면서 한국 휴대폰 수출 물량 전부가 한 달 지연됐던 사건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손실은 당시 GDP의 0.2% 수준. 실로 충격적인 수치였죠. 한국은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해상 대체 루트 시뮬레이션 체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항로가 막히면 6시간 내 새로운 경로로 전환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이죠. 한국은 자원 빈국입니다. 석유, 가스, 광물 모두 절대량이 부족하고 심지어 석유 자급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5천만 명 인구와 세계 10위권 경제를 굴린다고요? 비밀은 바로 중동 항로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55% 이상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등 페르시아만 연안국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은 중동 해역에서 어떤 변수 하나만 생겨도 한국의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 항로의 가장 핵심,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 폭 33km의 좁은 수역.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3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한국 입장에선 에너지 수입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해역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란 해군, 미 해군 항모전단, 러시아 감시선, 사우디 군함까지 뒤엉켜 움직이는 이 해역은 언제라도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화약고였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일본 선박이 이 해역에서 피격됐을 때 한국도 즉각 비상연료 비축령을 발동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선박들은 매일같이 이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UAE는 한국에게 하루 27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출하면서도 한국산 무인기와 중형 잠수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석유 거래가 아니었어요. 한국식 생존 네트워크 외교였죠. 심지어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와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국제유가 변동에도 심리적 방패막까지 구축한 상황이었습니다. 말라카 해협이 목줄이었다면 중동 항로는 한국에게 숨쉴 공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 항로가 무너지면 한국은 단 30일 만에 정유, 발전, 철강, 자동차 산업이 정지되고 식품 물류도 붕괴되며 에너지 공백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국은 이 불안정한 항로에서 단 한 번도 심각한 에너지 공황을 겪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란 제재 국면에서도 중동 각국과 조율하며 꾸준한 안정성을 유지해온 나라였어요.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한국 오세아니아 해양안보 대화, 민간 참관 요청. 그때까지만 해도 호주와 뉴질랜드가 한국의 전략 항로에 들어간다고 싶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항로가 교역 노선이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 식량 안보 전략의 제사축이라는 걸요.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는 한국 전쟁 때 참전한 전통적 우방국입니다. 그 당시 수천 명의 병력이 파병되었고 그 후로도 꾸준히 안보, 경제 협력이 이어져 왔죠.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그 관계가 아직도 유효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호주로부터 석탄, 철광석, 우라늄, 밀 LNG 등 에너지와 산업 필수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사용하는 고급 철광석의 80% 이상이 호주 서부 필바라 지역에서 채굴된 것이고
한국 발전소에서 쓰이는 석탄과 LNG 역시 호주산 비율이 압도적이죠. 그날 대화 세션에서 뉴질랜드 외교관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지금도 한국과 협력하지만 그 시작은 함께 싸웠던 날부터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에너지, 방산, 정보 3중 동맹 구조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호주에선 한국산 장갑차 K808이 실전 배치되고 있었고 뉴질랜드는 한국의 지능형 해양 센서 기술을 들여와 남태평양 해역 감시 체계를 새롭게 설계 중이었죠. 전통적 안보 동맹이 이제는 기술과 자원 협력까지 아우르는 복합 항로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겁니다. 특히 해상 항로 자체를 새롭게 느끼게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2022년 동남아 물류대란 당시 한국 기업들이 급히 우회 노선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에덴피어 해역을 경유한 오세아니아 항로였습니다. 당시 현대글로비스가 운영한 LNG 운반선 3척이 이 항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입항하면서 한국 내 에너지 공급 공백을 최소화시켰고 해외 언론은 이를 비상사태에서도 끊기지 않는 항로 시스템이라 평가했죠. 저는 그걸 국가적 전략 인프라의 실시간 작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 감탄했던 건 한국이 이 항로에서 군사적 위협보다 지정학적 신뢰를 기반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도 호주, 뉴질랜드는 한국을 가장 예측 가능한 협력국으로 꼽고 있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단절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가진 파트너이기 때문이죠. 유럽은 지금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이중성 사이에서 지정학적 줄타기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한국은 군사력은 작지만 계약 이행력과 시간 준수 능력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을 최초로 동맹이 아닌 국가로부터 전술 플랫폼 전체를 받아들인 유럽 국가라고 강조하더군요. 그 계약의 전제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지정된 시간 안에 장비가 도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건을 지킨 건 미국도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물류 일지를 분석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무기 선적은 군용기보단 선박 기반 수송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대량 수송, 신속 도착, 긴 항로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 해운이었기 때문이죠. 현대글로비스, 펜오션, SM 상선 등 한국계 선사들은 이미 유럽의 무기 외교 라인을 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산 LNG선과 컨테이너선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해군의 전략물자 운반에도 사용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은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이집트와 운하통과 우선권 협약을 맺은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한국 건설사들이 이집트 신수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지중해 연안 항만 접근성을 사실상 확보하게 되었죠. 영국 로이드 해양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럽 항만에 입항하는 초대형 선박 중 약 58%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선소 기술진들도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선박 전기 추진업체, 네덜란드 친환경 도장제 기술자, 영국 왕립함대 운항 책임자까지. 그들은 한국의 조선 기술을 국가안보 기반 기술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독일 해양 전략가와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바다 위에서 본 첫 번째 한국은 어땠나요? 그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릴 추월하고 있는 줄도 몰랐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거대한 함대를 몰고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고요히 바다 위를 움직이며 신뢰를 구축해버리는 나라라는 걸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해양안보 포럼 발표자로 참석한 어느 날 한 슬라이드를 보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아덴만, 소말리아, 오만만, 홍해 입구. 즉시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거 미 해군, 영 해군 구역 아닌가요? 그러자 한국 측 발표자는 단호하게 답했죠. 2009년부터는 한국 해군 구역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청해부대는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돼 지금까지도 단 한 차례도 작전을 중단한 적이 없는 유일한 국가 부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매일같이 아프리카 해역의 가장 위험한 바다를 순찰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이 항로 전략은 군사적 대응만이 아닙니다. 이 항로는 한국의 중동 유럽 아프리카 항로가 만나는 지점이며 또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30%가 통과하는 해역이기도 합니다. 즉, 여기를 잃는 순간 한국은 에너지도, 무기도, 수출도 모두 끊기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전설, 아덴만 여명작전이었습니다. 사무주얼리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선박. 전 세계가 협상을 조언하던 순간 한국은 무력 구출을 결정합니다. 결과는 전원 생존, 단 5분 만의 제압. UDT 특수전 요원이 해적 8명을 사살하고 선원 전원을 구출한 이 작전은 나토 연합군에서도 기적적인 판단과 속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한국 해군은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소말리아 연안의 다국적 합동작전 체계를 운영하게 되었고 2023년 기준 청해부대는 무려 3,200여 척 이상의 한국 및 외국 선박을 호송하는 데 성공했어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을 단 한 발의 전면 충돌 없이 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청해부대는 전투를 강요하지 않았고 자국의 국익만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협력과 정확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해양안보포럼 당시 영국 왕립 해군사관학교에서 온 발표자는 한국 해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해군을 파트너가 아니라 바다의 조정자로 부릅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결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청해부대는 영국, 프랑스, 인도 해군과 다국적 해적 퇴치 훈련 MCMEX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전 세계 선박들에게 한국이 있는 바다는 안심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 해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말리아 해적을 감시하면서도 현지 항만의 물자를 지원하고 피랍 위기의 외국 선박을 구조하며 해상 인도주의 외교를 실현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나라가 왜 바다에서 강한지를 더 이상 기술이나 경제로 설명하지 않게 되었죠. 며칠 뒤 부산항만공사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 한 장. 그 도표 위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2050년 북극은 여름철에 완전히 녹을 것이다. 그 준비는 지금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다. 지구 최북단, 얼음으로 봉인됐던 그 바다가 왜 이 조그만 나라의 전략 보고서에서 주요 항로로 등장하고 있는 걸까? 이야기의 시작은 2013년. 한국의 한 대형 선박이 북극해를 따라 러시아 북부 루트를 통해 유럽으로 향한 첫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의 이름은 STX 파나마. 그 성공 이후 한국은 북극 항로를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전략 통로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울산과 거제, 목포에 자리한 조선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 영하 40도에서도 운항할 수 있어요. 러시아 빙에 1.5m까지 뚫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기술진이 말하더군요. 그가 말한 선박은 바로 쇠빙LNG 운반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설계와 강철이 필요한 북극 전용 선박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에 건조된 북극 항로용 쇠빙 LNG선 15척 중 12척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었습니다. 한국은 북극해를 정책적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실제로 2018년 한국은 북극 이사회의 정식 옵서버 국가로 등록되었고 극지과학연구소는 러시아 야말 반도와 노바야 제물야 근처 해양기지와 기상관측소 공동운영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북극 항로를 과학, 외교, 기술, 안보가 융합된 전략 구역으로 보고 벌써 10년 전부터 뛰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북극 항로가 열릴 경우 한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의 항로가 약 40% 단축되기 때문이죠. 단순 거리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해상 물류 비용은 30%, 시간은 15일 이상 단축됩니다. 이건 한국처럼 수출입 중심 제조국가에겐 생명선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누구보다 먼저 선박을 만들었고 누구보다 먼저 러시아와 항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북극 내 해양기지 공동개발 협상까지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북극 항로는 다시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조차 러시아, 유럽, 중국을 동시에 연결하는 중립국 전략을 유지하며 유일하게 북극 항로를 둘러싼 기술 협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국가로 남았죠. 최근엔 북극 항로의 활용을 위한 위성 기반 해빙 예측 시스템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기술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의 전략 보고서 표지에 미래의 바다는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문장이 쓰여 있었는지를요. 이 나라는 바다를 지나간 게 아니라 새로운 바다를 준비하는 나라였어요. 북극 항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국하던 날 보게 된 짧은 뉴스. 한국, 동남아시아 해양 공동작전센터 기술 지원 발표. 태평양 도서국 5개국 해양 감시 시스템 한국산 채택. 돌이켜보면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바다를 살아남기 위한 기술 국가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해양에서의 정치를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출발은 동남아 해양협력체였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남중국해 분쟁 국가들은 자신들의 바다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해양 관측 체계를 필요로 했죠. 그런데 그 시스템을 가장 빠르고 싸고 정확하게 공급한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2023년 디지털 해양 감시 시스템의 오픈 플랫폼 버전을 동남아 국가들과 무상 공유했고 2024년에는 라오스, 미얀마, 파푸아 뉴기니에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동남아시아 해역 전체에 사실상 한국식 바다의 언어를 심은 셈이 되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해양 거버넌스를 한국이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세안 해양훈련센터의 공식 커리큘럼에 한국해양대학이 만든 교육자료가 채택되고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연례회의에 한국 외교부가 기술 파트너국으로 초청되는 등 한국이 바다를 통해 아시아의 균형자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지난달에 만났던 일본 해상자위대 관계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오래전부터 군함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한국은 조선소와 항만으로 그걸 해내더군요.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과 네트워크로 바다의 중심축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는 아주 단단한 숫자들로도 증명됩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20개국 이상의 해군이 사용하는 해상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대부분 한국의 방산기업이 납품한 제품이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친환경 선박 설계도면 채택 국가가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독일조차 자국 잠수함 개량에 한국산 부품을 채택했죠. UN 해양법 제정 협의 과정에서도 한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항로 재조정에 있어 중립국 설계 조정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은 항로를 따라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라 항로를 설계하고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외교부 고위직을 만났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바다에서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그의 대답은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양 패권국이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쉽게 판을 흔들지 못하도록 균형을 만들어두는 중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모든 전략, 기술, 외교가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출장 일정이 모두 끝나고 인천공항에서 티켓을 발권해놓고도 한참을 출국장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떠나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는 순간 제 세계관 전체가 부서질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 나라가 분단된 반도국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외교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수출에 목매며 군사는 미국 해구산에 기대 살아가는 불완전한 선진국이라는 오만한 판단.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바다를 따라 세계의 질서를 설계하고 군함 한 척 없이 국제안보의 룰을 바꾸고 에너지 한 방울 없이 자원국들을 설득하며 해양기술 하나로 대륙과 해양 사이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압축된 전략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달은 건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 받은 최종 보고서를 읽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총성 없는 바다에서 외교, 안보, 기술, 무역을 단일 체계로 결합한 유일한 국가다. 한국은 한 번도 해양 패권국으로 군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저하게 우리는 약하지만 절대 끊기지 않는다는 태도로 바다 위에 생존의 기반을 쌓아왔죠. 그리고 그 태도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성실해서 서구 중심의 저 같은 전략가들은 그 진가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국익은 대포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길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늘 길을 만들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말라카 해협을 막으면 돌아갈 항로를, 중동이 흔들리면 연결할 외교망을, 북극이 열리기 전에도 건조할 배를, 유럽이 외면할 때도 도착할 신뢰를. 저는 유럽에서 전략을 공부했고, 미국에서 안보를 배웠고, 중국에서 균형 외교를 관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싸우지 않되 물러서지 않았고, 큰 소리 치지 않지만 판을 바꾸었고, 외교로만 설명되지 않는 깊고 고유한 전략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제 전공 필드노트를 처음부터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상 생존에서 해양 정치로 그 전략의 진화.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럴 시간에도 세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6월 8일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하는 해양안보 포럼. 전 세계의 장성, 외교관, 해양 전문가 400여 명이 모인 대형 회의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다로 살아남은 나라, 이제 바다를 이끄는 나라. 슬라이드 첫 장에 오직 한 장의 이미지만 띄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부산항의 야경, 수천 개의 컨테이너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크레인, 그리고 어두운 바다를 향해 출항하는 한 척의 거대한 선박.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북극항로, 아덴만, 스가루 해협. 그 어디든 한국 선박은 있었고 그 어떤 해역에도 한국이 만든 질서가 녹아 있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한 독일 대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군사력 없이 질서를 만든다고요? 구체적 사례는 있습니까? 슬라이드 두 번째 장을 열었습니다.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작전, 북극 쇄빙선 LNG 1호, 폴란드 무기수송 루트, 동남아 AIS 공유 플랫폼, 호주, 뉴질랜드, 한국 3자 안보자원 루트. 실제로 지금 이 순간도 한국은 UN 해양법 재조정 협상에서 공정한 북극 자원 채굴 프로토콜 제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동남아, 중동, 유럽을 잇는 해상 물류 플랫폼이 표준 선박 통신 규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1위 조선기술, 친환경 선박 글로벌 점유율 57%, 북극항로 통과 가능선 1호 개발국, 중동에너지, 방산 MOU 체결 국가.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먼저 만드는 나라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었죠. 이제 세계는 가장 많은 항모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항로를 가진 나라를 따릅니다. 제 발표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바다를 택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그들이 만든 항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날 포럼이 끝난 뒤 몇몇 유럽 연구기관에서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당신의 보고서를 보고 싶다고. 그들이 알고 싶어 한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생존 철학이었습니다. 조용히 제 필드노트를 건넸습니다. 그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항로를 지키는 나라에서 항로를 설계하는 나라로 한국.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독일은 무너졌고 중국은 항의했고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단 한 대의 자주포가 전 세계 무기 질서를 갈아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치는 말이 안 됐고 납기는 거짓말 같았으며 성능은 실전에서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주포의 이름은 K9. 하지만 진짜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기술을 베끼려다 스스로 무너졌고 어떤 나라는 싸워보다가 후회했고 어떤 나라는 돈이 있어도 못 샀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그 무기 안에 담긴 기억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세계 최강 군사국들의 계산기를 박살냈는지, 어떻게 그 철의 덩어리 안에 주권과 정신을 녹였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줄리안 하르펜입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무기 조달을 담당하던 전략기획실장으로 30년을 일했고 지금은 유럽 방산조달연합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전쟁터엔 가지 않았지만 전 세계의 전쟁을 계산기로 경험한 사람이죠. 세상에 무수한 무기가 존재합니다. 사거리, 중량, 포신 길이, 자동화 시스템. 저는 늘 그것들을 숫자로만 받아들였어요. 성능이 좋으면 채택하고 납기 일정에 맞지 않으면 제외하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 속에서 살아왔죠. 하지만 어느 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눈앞에 등장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또 하나의 경쟁자였어요.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데 한국이 무슨 무기를, 이런 편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숫자는 틀림없는데 계산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더군요. 이 가격에 이 성능. 왜 나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를 사지? 어떻게 연평도에서 실전 대응을 했다는 거지? 왜 파키스탄은 중국에 항의하고 인도는 한국에 추가 주문을 넣었을까? K9 자주포. 처음엔 그저 하나의 수출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파고들수록 그 안엔 차가운 철과 기름이 아니라 어떤 국가의 정신이 녹아 있었습니다. 전쟁을 피하려 애쓴 흔적, 수출, 통제에 막혀도 좌절하지 않은 기술진의 땀, 실전에서 탄약을 몸으로 나른 병사들의 투혼. 처음 K9 자주포의 사양서를 받아봤을 때 사실 진심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분당 6에서 9발, 사거리 40km 이상 자동화 시스템. 여기에 가격은 독일제의 절반. 웃음이 나왔죠. 세상에 그런 무기가 존재할 리가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건 데이터가 아니라 이상이었고 마케팅이 만든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숫자들이 맞아떨어졌어요. 한 줄 한 줄 다시 읽고 나토 기준으로 대조하고 유럽 전장 적용 가능성까지 계산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치가 과하게 보수적이라는 느낌까지 들었죠.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계산기가 멈춰버렸어요. 저는 영국 국방부 무기조달실에서 무려 30년을 일했습니다. 냉철함이 생명이었고 숫자 하나에 몇백억이 움직이는 세계였죠. 어떤 무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숫자만 봐도 알아챘어요. 그런 제가 한국산 자주포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는 건 사실상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수치가 믿기지 않는다면 현장을 봐야 한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말은 짧고 정확했고 군 복장을 입은 이들은 아무 말 없이 무기를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도감과 정숙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분위기에서 왠지 모르게 위협을 느꼈어요. 그 막연한 위화감이 K9 앞에 섰을 때 확신이 되었죠. 그 자주포는 거대하면서도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시동이 걸려도 엔진음이 잘 들리지 않았고 명령이 떨어지자 순식간에 발사 위치를 잡고 포신이 돌아갔습니다. 이건 시연이 아니고 선언이구나. 첫 발이 떨어졌고 1초 뒤 두 번째 발. 이어지는 3, 4, 5, 6발. 마치 훈련이 아니라 실전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무기는 독일제 파워팩을 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한국산 파워팩. 그것도 독일의 수출 통제를 완전히 피한 독립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엔진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주권이었습니다. 수출 통제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완성해낸 하나의 전략 병기였죠. 제가 평생 숫자에 매달려 평가했던 수많은 무기들. 그중 단 한 개도 이런 철학을 품고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기술도 사거리도 연사속도도 모두 중요하지만 K9이 증명한 건 이 나라는 절대 남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영국은 기술로 전장을 바꿨고 미국은 자금으로 승부했으며 독일은 명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정확하게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 사실 하나가 제가 30년 동안 쌓아올린 유럽 중심 군사 전략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무너짐은 충격이 아니라 일종의 감동이었어요. 이토록 조용하게 강한 나라가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기 평가 기준에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했어요. 그 항목의 이름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변수. 그날 이후 저는 K9 자주포의 포신이 아니라 그 안을 보기 시작했어요. 총구는 누구나 보니까요. 하지만 심장은 보려 하지 않거든요. 바로 그 파워팩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무기 도입으로 살아온 제가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방산무기에서 엔진 국산화, 게다가 실전에서 검증까지. 그건 선진국 중에서도 일부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움직였습니다. 공식 초청 없이 직접 연락하고 부탁하고 설득해서 마침내 한 군수기업의 연구실 문을 두드릴 수 있었죠.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조금 실망했어요.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 콘크리트 바닥엔 기름 자국. 영국이라면 이런 곳에 핵심 엔진 연구소가 있을 거라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간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하얀 실험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말없이 파워팩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수치를 적고 있었습니다. 손은 기름에 찌들어 있었지만 눈빛은 기계보다 더 정밀했죠. 우리는 독일 기술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수출도 생존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말은 기술의 언어가 아니라 전략가의 선언이었어요. 실제로 K9은 초기부터 독일 MTU의 파워팩을 사용해왔어요. 성능은 좋았지만 문제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자국 무기 수출을 분쟁국에 제한하는 강력한 규정을 갖고 있었죠. 그 탓에 한국은 유력한 수출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고 합니다. 기술이 있어도 팔 수 없던 나라. 그 아이러니 속에서 한국은 조용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냥 복사하지 않았어요. MTU를 분해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자신들만의 해석을 더했죠. 심지어 독일에서 소송을 막기 위해 독일 기술자들을 직접 초청해 이건 독립기술입니다라는 인증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외교전에서 밀린 나라의 의지였어요. 그 파워팩 안에는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겠다. 그 한 줄이 수많은 기술자들의 땀으로 각인되어 있었죠. 그 이후 저는 K9을 다시 봤어요. 더 이상 자주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성능을 조사하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사실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땐 별 감흥이 없었어요. 전쟁학자로서 전 세계 수백 건의 국지 도발 사례를 봐왔고 그중 대부분은 단기 뉴스로 끝나버리니까요. 북한이 포를 쏘고 한국이 대응했다. 그냥 그런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전혀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갑작스럽게 해상 방사포를 퍼부었습니다. 당시 연평도 해병부대는 사격훈련 직후였고 모든 포탄을 이미 소모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 말인즉 즉시 반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포탄을 몸으로 나르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맨손으로 수십 킬로짜리 포탄을 날라서 K9에 장전했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시 지휘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쏴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 일이었고 그래서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그날 실제로 발사됐다고 합니다. 탄약은 부족했고 조주는 급했으며 그 누구도 완벽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격은 이뤄졌어요. 그 반격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K9 신뢰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언론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K9이 제대로 명중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건 곡사포를 직사포처럼 생각하는 무지였습니다. K9은 파편 효과를 극대화하는 곡사 전술에 최적화된 무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방사포 운용 후방지휘소와 탄약 지원팀이 괴멸했다는 보고가 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술보다도 저를 무너뜨린 건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그을린 자주포 옆 피범벅이 된 얼굴로 웃고 있는 해병대원의 모습. 그 표정엔 공포도 자만도 없었어요. 그건 오직 내가 내 나라를 지켰다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북한은 쐈고 한국은 맞섰어요.
그 차이는 대응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북한은 계획된 사격을 실행했지만 한국은 결심을 실행했어요. 탄약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병사 한 명 한 명이 포신을 움직이는 탄두가 되었습니다. 그 투호는 기술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해했어요. 왜 전 세계가 K9은 실전이 있다고 말하는지. 왜 군사 전문가들이 K9을 언급할 때만큼은 함부로 평하지 못하는지를. 그날 이후 저는 무기평가 기준에서 실전 경험이라는 항목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수정했죠. 실전이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 견뎌낸 전투다. 저는 K9의 실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분쟁을 조사하게 되었어요. 이건 지역 충돌이 아니었고 사실상 중국 무기와 한국 무기가 정면으로 부딪힌 세계 무기시장 판도 재편의 현장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랬어요. 인도는 한국에서 K9을 소량 도입했고 파키스탄은 중국제 차륜형 155mm 자주포를 수십 대 배치했습니다. 수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파키스탄이 압도적이었죠. 게다가 중국은 자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며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면 전쟁은 자동으로 끝난다. 이런 자신감, 솔직히 저도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국경에서 마주친 양측의 자주포. 먼저 포격을 시작한 건 파키스탄이었지만 K9의 반격은 전혀 다른 클래스를 보여줬어요. 4대뿐이던 한국의 K9은 포탄의 집중 사격과 빠른 기동으로 파키스탄 자주포를 마비시켰고 심지어 상대 포대 지휘소 근처까지 명중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중국제 자주포들은 갑자기 발사가 멈췄고 일부는 고장을 일으켰어요. 기동 중 지형에 걸려 기계적 오작동이 발생했고 자동장전 시스템은 중간에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파키스탄은 중국에게 항의문을 보냅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고철이다. 당황한 중국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가 매뉴얼대로 운용 안 해서 그렇다. 순간 이 말을 듣고 정적이 흘렀어요. 전장에서 매뉴얼을 따질 만큼 한가한 군대는 없어요. 실전은 그 자체로 모든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전 뒤 인도는 한국의 K9을 100대 추가 주문했어요. 파키스탄은 조용히 중국과의 방산협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죠. 그 한 번의 충돌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 이건 한 대의 자주포가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믿을 수 있는 국가인가에 대한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 위에서 한국은 믿음을 받았어요. 중국은 말로 떠들었고 한국은 포신으로 대답했습니다. 인도의 고위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무기라는 이유로 걱정했어요. 하지만 전장에서 K9이 보여준 건 성능이 아니라 우리 병사들을 안심시키는 신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바로 국방 수출국과 국방 수입국의 차이구나.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파는 나라만이 실전에서 살아남는다는 걸요. 중국의 체면은 찢겼고 한국은 새로운 신화를 썼어요. K9의 포신 하나는 철이 아니라 국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계는 조용히 방향을 틀었어요. 무기를 팔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고 전장을 맡길 나라를 찾기 시작했죠. 무기를 평가할 때 저는 늘 성능보다 먼저 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가격입니다. 국가의 방위란 결국 예산 싸움이고 전쟁 준비는 수치 위에서 시작되니까요. 제가 K9 자주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가격을 들었을 때였죠. 이게 진짜야? 이 가격에 이 성능? PGH 2000한대 가격이면 K9 2대의 탄약 차량 하나를 얹어도 잔돈이 남았어요. 그리고 성능은 거의 비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선 오히려 더 앞서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면 기적이다. 독일의 PGH 2000은 자타공인 세계 최상급 자주포예요. 사거리, 정밀도, 자동장전 시스템 모두 최고 수준이었죠. 문제는 가격. 그리고 일정. 그리고 유지비. 한국의 K9은 달랐어요. 계약하면 납기일을 지켰고 정비 매뉴얼은 간결했고 무엇보다 싸고 강했습니다. 그건 가성비가 아니었어요.
그건 전쟁을 경험한 국민이 만든 무기였고 그 자체로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이 전장을 흔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나토 국가예요. 방산 수출은 연결망이 중요하고 나토의 무기 선택은 거의 법칙처럼 정해져 있죠. 처음 소식이 들렸을 땐 저도 믿지 않았어요. 노르웨이가 한국 무기를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들이 선택한 건 독일도 미국도 아닌 한국 K9이었습니다. 이건 수출 계약이 아니었어요. 이건 연합체의 무기 생태계를 한국이 뚫은 거였습니다. 나토의 방산 카르텔이 흔들렸다는 신호였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K9은 기계가 아닙니다. 전장을 스스로 읽는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계속 곱씹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토록 강한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정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이 나라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생존이 전략이던 시절을 국가 전체가 통째로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무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K9은 싸지만 약하지 않아요. 저렴하지만 허술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값을 낮춘 게 아니라 실패를 줄인 겁니다. 그게 진짜 전략이었어요. 전 세계가 이제 말합니다. 가장 빨리 도착하고 가장 늦게까지 버티는 자주포는 K9이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진실이 됐어요. 이 무기는 국민의 손끝에서 탄생한 살아있는 전략이니까요. 방산 수출은 결코 무기 거래가 아니에요. 그건 국가의 과거와 미래, 감정과 전략이 맞붙는 외교이자 심리전입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나라는 그 전장을 너무 오래 겪어봤죠. 저는 최근 베트남의 무기 도입 움직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공산주의 국가지만 무기만큼은 냉정하게 선택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 베트남이 어느 날 한국산 K9 자주포에 눈을 돌렸다는 소식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무기를 사용해왔어요. 그건 동맹의 의미도 있었고 비용상의 이유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베트남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동맹이 아닌 무기가 필요하다. 적을 이긴 무기, 그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 배경엔 중국이 있었어요. 베트남과 중국은 국경지대에서 군사적으로 수시로 긴장하는 관계예요. 최근 중국이 이 지역에 자주포 수십 대를 배치하자 베트남은 대응책을 찾기 시작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출이 불가능했고 중국 무기를 산다는 건 사실상 백기를 드는 셈이었어요. 그때 등장한 게 K9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베트남은 인도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충돌에서 4대의 K9으로 중국제 자주포 20대를 압도했던 바로 그 사건. 그 전투 데이터를 받아본 베트남의 결론은 간단했어요. 싸워본 무기와 싸워보지 못한 무기는 다르다. 이후 베트남은 조용히 한국과의 협상을 시작했고 그 배경에는 성능보다 더 깊은 정서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베트남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일하게 우리와 같은 패배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한국도 베트남도 총을 든 적이 있었고 그리고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쓰러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은 다시 일어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있죠. 베트남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한 베트남 장교는 K9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포신이 아닙니다. 조국을 지키는 철의 정신입니다. 언어는 달라도 통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전장을 겪은 나라끼리는 그게 통합니다. 지금 베트남은 말해요. 우리는 한국산으로 맞선다. 그 말 한마디가 이미 전략이었고 복수였으며 국가의 선택이었어요. K9은 무기가 아닙니다. K9은 세계가 흔들릴 때 조용히 가장 가까운 나라를 지켜보는 연대의 무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만든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무기의 전장은 전쟁터에만 있지 않아요. 실험실, 조립공장, 그리고 그보다 더 혹독한 비교표 위에서 시작되죠. 저는 K9 자주포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하나의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바로 한국의 기술을 도입했던 나라들이 결국 다시 한국을 찾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트리키예였어요. 이들은 한국 K9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형 자주포를 만들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했죠. 포신도 차체도 모두 자국 기술로 개발했다며 세계에 선언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트리키의 정부가 조용히 한국에 요청을 보냅니다. 포신을 다시 수입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어요. 트리키에에서 자체 제작한 포신의 내구성이 기준 이하였던 겁니다. 몇 차례 연속 발사만으로도 포열이 변형되고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그것도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원형 그대로 공급해달라. 수정도 말고 간섭도 말고 그냥 그대로 달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의 본질은 지속성입니다. 처음 한 번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백 발을 쏜 후에도 같은 성능을 유지하는 건 그 기술이 진짜라는 증거예요. 놀라운 건 이건 개발도상국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독일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PGH-2000 자주포조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하루 수백 발 사격이 반복되자 포신 마모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문제를 드러냈어요. 반면 K9은 어땠을까요? 9개국 이상에서 운용 중인데 포신 마모나 구조적 문제로 운용 중단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십 년 동안 강철을 설계한 민족의 결과였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은 포신 제작에 집착하다시피 했어요. 발사 실험 수십만 회, 강도 실험, 여릉력 측정,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에서 전장을 경험한 장병들의 피드백까지 데이터화했죠. 그렇게 완성된 포신은 그 어떤 전장에서도 부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수입을 요청하는 제품이 되었어요. 지금도 트리키에, 사우디, 이집트 같은 국가들은 차체는 자국산이라 주장하지만 포신만큼은 한국산을 고집해요. 왜냐고요? 전쟁 중엔 껍데기가 아니라 안 부러지는 것만이 생명을 지켜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노트에 적었어요. 기술은 스펙이 아니라 반복에서 증명된다. K9은 무너진 기술들의 마지막 기댈 언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의 무기에 주목하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요. 그 무기는 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총성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진짜 전쟁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한국은 그런 준비를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철저히 해온 나라였어요. K9을 처음 봤을 땐 자주포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만든 과정, 그것이 배치된 논리 그리고 그것을 쏘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K9만이 아니에요. FA-50, 천무, 레드백, 장보고 잠수함, 현무 미사일, K2 전차. 한국은 이제 단일 무기가 아니라 전면 시스템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각 무기 하나하나엔 기술이 아닌 이 나라는 절대 져본 적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무기들이 지켜야 할 민족이었어요. 이 나라는 전쟁을 잊지 않았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을 기술에 녹여냈어요. 납기일, 품질, 실전 검증. 이 세 가지 모두를 전부 갖춘 나라는 지구상에 손에 꼽아요. 그리고 한국은 그 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신뢰받는 숨은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죠.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전쟁을 가장 제대로 준비한 나라예요. 전 세계는 이제 그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중동의 장군들이 한국의 기동훈련을 분석하고 유럽의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의 납기 스케줄을 교과서로 삼습니다. 미국조차 한국과 함께 훈련해야 실전 감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왜일까요? 이 나라의 무기는 총알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무기는 국가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절대 함부로 만들 수 없어요. 저는 30년 넘게 전쟁을 계산해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국 앞에서 저는 계산을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준비된 나라였거든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K9이 배치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배치된 건 한국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붙은 무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세계는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는 조용히 한국에게서 전쟁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